세 번째 프로그램은 금융투자업계 신사모펀드 성장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학주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은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지내셨고 우리자산운용과 한가람투자자문 등에서 운용총괄을 맡으시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동대학교 ICT 창업학부장과 창업보육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네, 저는 이제 2015년에 학교로 갔고 그 전까지는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증권업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뭐 금융투자업계 신사모펀드 성장 방안을 발표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좀 세계적으로 보면 헤지펀드는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헤지펀드에 돈을 맡기면은 이제 220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용 보수는 일단 2%, 연 2%를 먼저 떼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8%를 약속했으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대2로 나눠 먹자. 그래서 20%를 걔네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보수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환매도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헤지 펀드는 계속 이제 인기를 잃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제 뒤에 보시면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펀드라는 것들이 다른 형태로 좀 앞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헤지라는 거를 보면은 그 개념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exposure, 그러니까 시장의 그 위험에 대해서 중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튀든 이제 좀 안전한 그런 초과 수익을 지향할 수 있는 거를 헤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알파, 그러니까 액티브 리턴, 그러니까 이 초과 수익이긴 한데 굉장히 안전한 그런 초과 수익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높은 보수를 주는 이유도 이 수익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치는 거죠. 레버리지를 치지만 그래도 스틸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성과 보수를 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안 하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헤지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롱숏 펀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롱숏. 그러니까 롱이라는 건 자기가 그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올라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숏이라는 거는 자기가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면 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양쪽에 롱과 숏을 똑같이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롱숏 페어를 잡을 때 호모지니어스한 걸 잡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유사한 것들을 잡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예전에 이제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을 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현대차가 미국 알라바마에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미국 마켓 쉐어를 뺏어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한테 좋은 거고 현대차는 나쁜 거고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이제 롱을 기아차를 치고 숏을 현대차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회사죠. 얘네한테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내가 롱과 숏에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 이 회사 몰라도 돼요. 어차피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가 좋고 현대차가 나쁘다. 이것만 딱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현대차 밥을 뺏어 먹는다. 이 사실만 딱 남는 거. 그걸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그 carve-out strateg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아차한테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오늘 장이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같이 따라 오르지만 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고요. 현대차는 덜 오르죠. 근데 롱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먹는 거고 숏은 주가가 올라가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팅을 해보면은 한 0.2%는 돈을 벌었다. 다음날 보니까 장이 1% 하락했다.
기아차도 역시 뭐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덜 떨어졌다. 현대차는 나쁜 일이 있으니까 더 떨어졌다. 그래서 0.3%를 또 득을 먹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안전한 그러한 알파를 취한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이게 똑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발생할 위험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보기에 나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 롱.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빠 보인다. 숏. 쳤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리스크에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헤터로지너스 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이질적인 페어를 잡는 경우를 해요. 왜 할까요, 이거를? 양쪽에서 다 맞으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커다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결국은 이 성과급 받으려고 이제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뭐였습니까? 주로 이제 CB, 그러니까 이제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아무나 발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본드를 발행할 수 있으면 그 회사는 굳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리스키한 채권이죠.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막 투자를 하죠. 워낙 짭짤한 그 수익을 주니까 배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되면 어떻습니까? 성과급 보수 받죠. 근데 안 되면 고객이 죽는 거죠. 완전히 모럴 해저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주 세이프한 리턴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해지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절대 수익형 상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람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애를 열심히 낳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하는 게 1960년생이 대표적인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막 하고 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벌어놓은 자금 갖고 근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수익률을 좀 올리긴 해야 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없고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나에게 조금 더 안전한 그 absolute return,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조금 나한테 달라. 뭐 이런 수요는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ARS라는 게 Absolute Return Swap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고객한테 100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채권 사요. 그러면 5년짜리 채권을 샀다. 그럼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연 2%다. 그러면은 2% 곱하기 5년. 그럼 10% 정도는 이제 그 이자 수입이 확보되죠. 이걸 버퍼라고 그래요. 요 돈은 다 깨먹어도 어떻습니까? 원금은 남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뭘 하냐면 일단 그 100억 원어치의 그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요. 10억만 딱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롱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큼을 이제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죠. 그러니까 증권사 이 프랍 계정에 가가지고 주식을 빌려요. 그래서 팔죠. 숏이죠. 그러니까 10억 똑같이 이제 롱숏을 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벌면은 이제 알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버퍼가 늘어나죠. 이러도 되는 돈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롱숏을 10억 하지 말고 20억으로 하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서 잘 가면은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깨져가지고 이제 채권 이자도 깨먹게 되고 다 날렸다 10%를 그럼 여기서 스탑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만기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해지의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무조건 배팅을 하죠. 욕심스럽게. 그러다 초반에 박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 깨먹었어요. 10%를. 그러니까 나머지 5년 동안을 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야 이거 왜 돈 안 돌려주냐? 그러니까 5년만 기다리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그 이 업계의 그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레피티티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일단 그 펀드에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한국 펀드 중에서 투자 원칙 있는 펀드를 제대로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 약정서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해외 펀드들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사실 투자 원칙이 다 맞진 않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면은 오버 더 타임 빙, 그러니까 그 오랜 그 과정 속에서 알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잘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들이죠. 너 마음에 안 들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딱 물어보면은 얼마 해드릴까요? 그러면 20% 이렇게 연 20%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고성장기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원칙이 이벤트 드리븐이냐, 매크로냐, 딥발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홍콩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헤지펀드 운영하는데 펀드 이름이 unloved 펀드예요. unloved, 사랑받지 못한 주식들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오버 리액션을 하는 거죠. 더 과매도하고 주가가 언더슈팅을 하죠. 적정 내재 가치보다 그것만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엔 뭐 이제 알고리즘 이 기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실행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투자 원칙들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유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에서의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신에게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의 죄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건데 증시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응? 늦는 거예요. 남보다 늦으면 반드시 페널티를 당해요. 그만큼 꼭 페널라이즈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늦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그 어떤 투자 대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하고 50% 아는 사람하고 70% 아는 사람하고 셋이서 투자 게임을 하면 누가 제일 많이 깨질 것 같습니까? 70% 아는 애가 제일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모르는 30%에 의해서 꼭 페널티를 당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투자 수익률을 레퍼티티브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몇 퍼센트 이상 알고 있어야 됩니까? 90% 이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 알고 있는 자산들의 모임이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투자 원칙뿐만 아니라 이 유니버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남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전한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 투자 원칙을 헤지펀드가 갖고 있냐? 운용사는 그 투자 원칙대로 운용을 했냐? 판매 채널은 이 운용사한테 그런 투자 원칙을 확인했냐? 아니면 못 받았냐? 얘가 감췄냐? 투자 고객은 그걸 그 투자 원칙을 알려고 노력을 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나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금감원이 그 다양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는 네가 이 투자 원칙을 보고 받았었는데 얘한테 설명을 안 했냐? 그럼 너야. 너도 몰랐어? 그럼 얘야. 이렇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나는 해결하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는 뭐 규제가 약한 게 당연하죠. 사모니까. 응?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이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규제하고 규정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떠한 이 오퍼레이팅 스타일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투자 원칙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펀드가 정확히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느냐 하는 것들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약정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라리 그냥 스타일 인덱스나 스타일 ETF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굳이 헤지펀드까지 가지 않아도 난 이런 원칙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쉽게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더 정부가 업계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헤지펀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액티브 리턴 알파라는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법은 아니죠. 예,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알파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헤지펀드의 어떤 그런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그 퍼포먼스는 컨시스턴트하다. 아주 지속 일관성 있는 수익률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홍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적을 봐요. 매니저들의 성적이 아주 잘 보고가 돼요. 신문에도 나오고 온라인에서 아주 깨끗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걔가 운영하는 성과가 이 펀드 맨데이트에서 나온 그 투자 원칙과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 이해할 수 없이 움직인다. 걘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가 1년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1년 잘 못하잖아요. 걔 아웃될 수 있어요. 아웃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름 바꿔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물론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사람 이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걔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페널티를 당해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의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알파가 나오는가, 그리고 얘의 어떤 그러한 이 에러가,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나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주 그걸 판단하기 쉽게 이 퍼포먼스가 잘 공시가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랑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사실 투자자들도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해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해지라는 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어진 그런 경험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국형 헤지펀드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해본 데가 한국형이라니요. 뭘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자자들한테 좀 쉬운 알파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채권이라는 것이 일단 채권이라는 상품도 있다. 근데 그거를 사게 되면 구입할 당시에 시장 수익률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 얼마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텀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간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사면은 내가 얼마큼 더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텀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거 관련된 것부터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알파로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굳이 헤지펀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알파는 저런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시장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는 이런 수준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단위 리스크를 더 올리면은 어느 정도의 리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클리어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렇게 큰 알파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한 요 정도에서 요런 거를 이렇게 대충 섞어 놓으면은 나는 만족해. 이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금융시장 안에 어떠한 그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클래리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 그 굉장히 헤지라는 게 다양한 어떤 기술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 더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도구를 많이 만들어 줘야 좀 이 사람들이 좀 기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그냥 이 헤지 펀드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들 그런 걸 그냥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 형태로 그냥 갖고 오는 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상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채택해 볼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해외 투자를 하면은 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 세율을 좀 떨어뜨려 준다든가.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좀 자유롭게 글로벌 상품을 갖다가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의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지를 하려면은 한국의 프라임 브로커 써야 돼요. 증권사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한국 증권사의 그러니까 그 고유 계정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내가 롱숏을 하고 싶은데 롱은 샀어요. 근데 숏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런 주식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UBS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걸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숏을 친다는 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를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그 프랍 계정이 삼성증권의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다시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수익률 그러면은 알파부터 초과 수익부터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일단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먼저 디자인해야 돼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산군을 잘 배분을 하면 그러니까 efficient frontier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한 지금 이 정도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섞으면은 포트폴리오 효과 때문에 이런 efficient frontier가 나와. 근데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 이상은 취하지 못해. 대신에 나의 그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이야. 그러면 요 집합 안에서 하나를 딱 고르면 당신은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섞으면 이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에 내가 이런 자산군들을 잘 섞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편차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한 6%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이 나오면 그 안에서 이제 초과 수익의 기술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자산 배분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초과 수익률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 게 이런 알파보다는 베타, 그러니까 자산 배분 쪽으로 한번 더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 선배들 매니저들 보면은 다 자기는 잘했다고 자랑해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은 별로 실력 없어요. 펀더멘탈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뭘 사도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요즘 다 바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망신당하고요. 지금 뭐 그 이 채권 왕이라 했던 빌 그로스 같은 경우도 집에 갔죠. 그다음에 존 퍼슨도 이제 은퇴하고요. 그러니까 순환 시대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사이트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FRB 의장이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미 자산의 가격 거품은 다 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미 증시는 경제를 떠나서 정치로 갔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있어야, 그래 방향성 있는 성장이 있어야 이 헤지펀드 매니저도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그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가야죠. 근데 금융기관이 거기다 줄 수 있습니까? 잘못해서 부도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는 민간 핀테크 플랫폼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미 공시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상장된 기업들, 거래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기업 공시를 하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도 그런 스타트업들도 이제 그 기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팔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익스체인지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지 돈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충분히 이상한 CB 같은 것을 사지 않고 조금 더 자기가 한국의 어떤 그런 대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글쎄요. 펀드라는 거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거를 기관이 해줘야 되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신 금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금융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를 주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계 이제 제도권이 금리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가격 거품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융기관이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작지 않습니까? 거기 금융기관이 투자해 놓은 자산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다 잠식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산 거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볼모예요. 아주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앞으로 어떤 이제 금융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은 그 투자한 주체가 그냥 손실 보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빨리 돌아오죠. 예. 그러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이제 정보를 개인한테 금융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은 그 판단에서 자기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하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이 리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거는
글쎄요, 이 엔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부라는 게 저성장 속에서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이 펀드라는 거는 함께 투자해서 부를 나누자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만큼의 부는 없다. 그러니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자.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퍼블릭 펀드에서 프라이빗 쪽으로 넘어왔고 앞으로는 이제 do it yourself DIY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핀텍 플랫폼이 개인별로 맞춤형 이제 그 투자 정보를 주면 결국 이 개인들이 자기가 이제 분산 투자해서 직접 선택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딜레마는 그동안 이제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금융 소득에 의존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너무 낮아졌고 자기는 높은 리스크를 질 수는 없고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헤지펀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맨데이트 내에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내에 투자 원칙 같은 걸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쉬운 알파를 이제 추구할 수 있는 인덱스 같은 거 ETF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에 있는 금융 상품들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잘 가르쳐 주자. 그래서 맞춤형 바스켓을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상품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세제 같은 것도 좀 베네핏을 주고 그다음에 맞춤형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추구하기 전에 베타 그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먼저 추구하게 하고 펀드 매니저들을 위해서는 해외 프라임 브로커들의 어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UBS 같은 데를 좀 활용해서 쉽게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금융 상품의 그 도구도 좀 다양화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성장 가속화 플랫폼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투자자 개인이 이제 직접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핀텍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 보자. 그걸 위해서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